1456년 6월 8일 한양 저자거리 38의 젊은 선비가 능지처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세조를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역적 수양대군, 하늘이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그의 이름은 성삼문. 불과 3년 전만 해도 세종의 총애를 받던 젊은 천재학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어린 조카를 왕자에서 끌어내린 숙부, 그리고 그 숙부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한 충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성삼문의 마지막을 추적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 저자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게 될 광경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능지처참이었습니다. 38살의 한 선비가 처형대 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팔다리를 말 내필에 묶고 사방으로 찢어 죽이는 그 끔찍한 형벌 말이죠. 칼날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비명 대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세조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역적 수양대군, 하늘이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사형 집행관들조차 그의 기계에 놀라 칼을 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삼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권력투쟁의 중심에 섰던 성삼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18년 성삼문은 충청도 홍주의 양반 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성슴은 공조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였고 할아버지 성달생과 증조할아버지 성석용은 모두 무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무인적 기질이 후에 성삼문의 강직한 성품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삼문이 태어날 때 공중에서 낳았느냐라는 소리가 3번 들렸다고 합니다. 3번째 질문에서야 비로소 아이를 출산했기에 이름을 삼문, 즉 3번 물어봄이라 지었다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지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가 태어난 뒤 점을 보자 충신이 될 상이라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 성달생은 아이고 집안 말아먹을 녀석이로다 하며 한탄했다고 하는데요. 왜 충신이 되는 게 집안을 망치는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충신이 된다는 건 자신이 모시는 군주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그게 바로 충신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성달생은 이성계와 함께 고려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우왕과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며 왕씨 일족이 몰살당하는 걸 봤죠. 최영과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의 충신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충신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가졌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 성삼문은 정말로 충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어린 시절 성삼문은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글공부뿐 아니라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능했으니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던 거죠. 20살의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했고 23세는 마침내 문과에 장원급제합니다. 글씨를 잘 쓰고 문장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성삼문이 세종대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말입니다. 당시 세종은 조선만의 문자를 만드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 사업이죠. 세종은 성삼문의 재능을 보고 곧바로 집현전 학사로 발탁합니다. 집현전은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직속 싱크탱크 같은 곳으로 조선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이곳에서 신숙주, 박팽령 같은 동료들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중국 요동 지방을 무려 13차례나 왕래하며 명나라 의문학의 권위자인 황찬이라는 학자를 만나 한자 발음을 연구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당시 중국 왕래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성산문은 오직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위험한 길을 13번이나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세종의 총애는 남달랐습니다. 한 번은 세종이 이성계의 팔준말을 소재로 찬문을 쓰라고 했는데 성산문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신숙주를 비롯한 다른 집현전 학사들도 참여했지만 세종은 성산문의 글을 최고로 쳤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면서 성산문의 인생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결국 즉위한 지 2년 만에 1452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은 불과 12살의 어린 소년,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실권은 당연히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에 있고 신하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꼴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마침내 1453년 10월 10일 역사에 남을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한 명의 등과 함께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을 하루아침에 제거해버렸습니다.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실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출신 학자들은 이 계유정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성산문과 박팽년은 계유정난 직후 발표된 정난 공신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성산문은 수충 정난 공신에, 박팽년은 수충 협책 정난 공신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산문이 수양대군을 도운 걸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집현전 출신 학자들은 계유정난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암묵적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산문은 계유정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죽여야 마땅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공신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산문은 계유정난 자체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였지만 자신이 그 공을 인정받는 건 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수양대군의 치밀한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집현전 출신 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일부러 공신 명단에 올린 거죠. 실제로 계유정난 이후 성산문의 승진은 빨라집니다. 정사품 시간관이었던 그는 종삼품 우사관으로 승진했고 곧이어 좌사관이 되었습니다. 1454년에는 집현전 부제학이 되며 정삼품 당상관의 지위에 올랐죠. 그리고 1455년 마침내 승정원 동부승지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급인 셈이죠. 이쯤 되면 성산문의 미래는 보장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속 수양대군을 따르기만 하면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왕위를 빼앗은 겁니다. 어린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산문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못 간다. 계유정난까지는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이라 봤지만 왕위를 빼앗는 것은 명백한 찬탈이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출신들은 세조의 즉위를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단종이 세조에게 선의하는 자리에서 성산문이 옥새를 받들어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훗날 야사에서는 성산문이 옥새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실록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순간부터 성산문의 마음속에 단종을 복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성산문을 계속 포섭하려 했습니다. 성산문은 좌부승지로 승진했고 다시 추충정란, 좌익공신 3등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유성원, 유웅부, 김문기.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이들이 모인 겁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고모부 조승문도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김질이라는 인물이었죠. 이들은 세조를 폐위시키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신을 환송하는 연회가 열릴 터였죠. 이 자리에서 세조와 그 측근들을 제거하고 명나라에게 단종 복위의 정당성을 호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회장을 지키는 벼롱검으로 유웅부와 성승이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신호에 맞춰 세조와 한명회 등을 제거하면 나머지 동조자들이 일제히 움직여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거였죠.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환송 연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거사 참여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벼룬검을 연회장에서 빼버린 겁니다. 유흥부와 성승이 무기를 들고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세조가 낌새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성산문을 비롯한 이들은 망설였습니다. 유흥부가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한명회부터 베어버리고 거사를 강행합시다. 하지만 성산문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오. 후일을 기약하는 게 낫겠소. 결국 이들은 그날의 거사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판단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거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김질. 그는 미적미적거리는 동료들을 보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배신을 저지릅니다. 김질은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가서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사실은 이런 일이...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세조는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을 당장 잡아들여라. 성산문을 비롯한 주모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원만이 가족과 함께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고 나머지는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에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첫 국문에서 함께 모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성산문이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김질이 다 풀었으니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였을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성산문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단종 전하께서도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단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까지 형식상이 남아 상왕으로 대접받던 단종은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아예 왕족 신분에서 쫓겨나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성산문은 단종을 지키려다 오히려 단종을 파멸로 몰아넣은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성산문의 이 발언을 두고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진정한 충신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단종의 이름을 숨겼어야 했다. 성산문의 배신 때문에 단종이 죽게 되었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금부의 국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 동반됐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조는 단종을 제거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성산문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단종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1456년 6월 8일 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주모자들에게는 능지처참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능지처참, 팔다리를 말 네필에 묶고 사방으로 찢어 죽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한양 저자거리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처형은 공개로 진행되었죠. 이제 38살의 성산문이 처형대 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요동을 13번이나 왕래하며 한자 발음을 연구했던 그 사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엘리트 관료, 그가 이제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칼날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성산문의 입에서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계속 세조를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팔다리가 찢겨 나갈 때까지도 그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관들조차 그의 기계에 압도되어 손이 떨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유머러스했지만 절개를 지켜야 할 때는 그 누구보다 굳센 의지를 보인 외유 내강형 인물이었죠. 성산문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성승도 함께 처형당했고 동생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멸족당했습니다. 부인과 딸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겁니다.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둘째 아들만이 몰래 도망쳐 성씨를 바꾸고 살아서 지금까지 후손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성산문의 부인 차상과 딸 효옥은 박종우라는 사람에게 노비로 주어졌다가 무려 20년 뒤인 성종 6년에 겨우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1456년 사건이 일어나고 1475년에 풀려났으니 거의 인생의 절반을 노비로 산 거죠. 이것이 바로 역모에 가담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성산문이 죽고 나서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세조 4년 9월 세조와 신하들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크게 취한 정인지가 세조에게 실언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인지는 성산문과 똑같은 역적입니다. 목을 베어 죽여야 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성산문을 거명하며 비교할 정도였으니 정인지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다행히 정인지는 공신이라 세조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 일화는 성산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남겼는지 보여줍니다. 성종 시절에도 유자광이 한명회를 탄핵할 때 한명회는 이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성산문, 남이, 이시에 같은 역적들이 난을 일으킬 때마다 저를 해하려 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산문은 역적의 대표격으로 거론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성산문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숙종 시절 단종이 신원되면서 성산문도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영조 시절에는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죠. 그가 충신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몰래 시체를 수거해 노량진에 묻었는데 그곳이 지금의 사육신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 참배합니다. 여러분, 성산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는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역모자였을까요? 개유정난 때는 공신이 되었다가 단종 복위운동에 나섰던 그, 국문에서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고 단종까지 연루시킨 그,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세조를 향해 저주를 퍼부은 그.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산문은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판단에 실수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키려 한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정당한 왕을 지키는 것. 권력을 위해 조카를 내쫓은 숙부에 맞서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성산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파멸했습니다. 단종마저 결국 죽음을 맞았으니 목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산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산문이라는 인물은 우리 역사에서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도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산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노량진 사육신묘에는 오늘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때로는 패자의 신념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성산문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선시대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